금강산을 어떻게 그렸나 좀 분석해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거죠. 지금 단발령 망금강전도 그랬어요.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지금 단발령 고개 위에 겸재 친구가 캔버스를 들고 있고 뒷모습의 겸재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단발령 위에서 금강산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금강산 그리는 모습을 단발령에다 넣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서 본 단발령을 이렇게 밑점으로 붓을 이렇게 툭툭 쳐서 그려놓고 거기서 본 금강산을 또 그리고, 그러면 나와 금강산, 내가 그리고자 하는 금강산을 한 화면에 담으려면 두 개를 다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 다 보려면 시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올려야 돼요. 그죠? 하늘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굽어봐야 돼요. 그런데 겸재정선은 그때 당시 헬리콥터를 탔어요, 안 탔어요? 헬리콥터를 탔어요, 안 탔어요? 헬리콥터를 안 탔죠. 내 위치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금강산을 한 화면에 갖기 위해서 상상한 거죠. 그래서 이걸 위에서 굽어본다, 하늘에서 굽어본다 그래서 부감한다 그래요. 부감. 그 부감하는 건 누가 부감할 수가 있어요? 새가 할 수 있죠. 새. 독수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감도,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내 위치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한 화면에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오게 되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이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뭘로 바뀌어요? 실학이라고 하는, 그죠? 실학의 발달. 들어보셨죠? 기억 안 나세요? 실학의 발달. 사실은 오늘 이런 대강당이면 사실 우리 평택 고등학생들 불러다 놨으면 제가 이 수능 시험 5개는 맞게 해줄 텐데 좀 아쉽네요, 그죠? 아무튼 실학이라는 게 발달하는데 바로 나와 대상, 그죠? 인성과 물성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같은 동질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요. 그래서 조선이나 중국이나 그 중심은, 조선의 중심은 조선이고 중국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런 생각까지 전개를 하게 돼요. 그동안 이제 중국에 이렇게 사대적인 조선의 문인들이 이제 조선적인 그런 문학과 예술을 세우는, 혹은 조선의 시를 쓰자, 조선의 글씨를 쓰자, 조선의 그림을 그리자, 이런 주장이 형성될 때 겸재정선,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고, 이런 양식의 그 다음에 겸재는 또 하나는 이동하면서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본 풍경을 그려요. 합성을 해요, 합성. 지금 아래 화살표, 가운데 화살표, 위에 화살표. 지금 아래하고 맨 위에 있는 건 제가 98년도에 답사에서 찍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일제시대 장안사 풍경 사진이에요. 6.25 때 이제 폭격으로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다 비어있죠. 그래서 세 가지 사진을 합성해야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겸재정선은 움직이면서 본 풍경을 기억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합성해냈어요. 이런 방식이 지금 우리 시대 문화 형식 중에 하나예요. 디지털 아트라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계시죠?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계신데 바로 이 합성의 대가예요, 합성. 아마 겸재정선이 지금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 스마트폰으로 대가로 일찍 죽은 사람이 누구죠? 미국에?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워요. 시대가 너무 일찍 태어나서 일찍 돌아가셔서 그죠? 그런데 아마 지금 태어났으면 최고의 디지털 아티스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겸재 후손들이 겸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겸재를 배워서 그런 최고의 디지털 아티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스티브 잡스한테 뺏겼어요. 그게 아마 이런 강의가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산을 그리고요. 그죠? 금강산을 이렇게 큰 원안에 집어넣어서 정말 설계가 돼서 풍경을 굽어본 거예요. 그죠? 이때 이제 조선시대 문인들이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쓴 시 중에 가장 많은 표현이 뭐냐면 내가 새가 됐어요. 내가 새가 돼서 금강산 전체 1만 2천 봉을 다 한눈에 구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시를 19절에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데 그걸 겸재정선이 이렇게 실현해 준 거야. 그죠? 금강산을 장안사부터 저 비로봉까지 이렇게 원안에 넣어서 죽죽 내리긋고 옆으로 붓을 새카맣게 찍고 해서 그린 거죠. 그런데 비로봉을 과장했어요. 비로봉을 과장하고 지금 백운대 중양성 비로봉. 그러니까 겸재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서 기억된 풍경을 이렇게 조립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대, 70대 겸재는 오래 살았어요. 84까지 살았는데 80대 와서는 금강산을 이렇게 그 금강산의 느낌을 그려요. 느낌. 그 느낌을 그린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그린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그린다. 이 그림은 이제 정말 한 큰 부채 그림인데 한 30분쯤 걸렸을까? 팍팍팍 내밀어서 그죠? 금강산. 이 겸재가 이 금강산에 1만 2천 봉을 막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금강산의 바람을 떠올렸던 거예요. 바람. 금강산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몸이 느낀 바람. 막 그 바람을 쏟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 부채를 부채질하면 뭐가 쏟아져? 금강산 바람이 막 쏟아지겠죠. 그죠? 그 이미지로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겸재가 마음으로 그린다 이런 표현들. 그런데 옛 사람들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금강산의 마음으로 그린다 그랬어요. 금강산의 마음. 그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산의 마음으로 금강산을 그린다. 겸재가 산의 마음으로 금강산을 그렸다. 이해되세요? 될 것 같기도 하고. 바람? 아까 그 바람일 수도 있고, 그죠? 혹시 이해되세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느 강의 시간에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산의 마음이 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졌더니 지금 선생님 같으신 이미지였어요. 약간 더 할머니였는데 손을 들고 일어서시더니 선생님 저는 나무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무하고 대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TV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어떤 미친놈은 나무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졌다 그랬습니다. 제가 졌다. 그죠? 나무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 남녀 간의 작업 멘트, 광고가 나가던 작업 멘트 중에 한때 한 5, 6년 전에는 밤에 헤어지면서 자기야 내 꿈꿔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자기야 내 꿈꿔? 연애를 안 해보셨나 보다. 그죠? 안 했으면 어쩔 수 없네요. 예? 연애 박사세요? 그럼 자기야 내 꿈꿔 그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러더니 얼마 지나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상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더니 근래 와서는 또 어떤 표현이? 나는 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다. 평택 사람들은 전혀 연애를 안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겸재는 저 금강산에 뭘로 느낀 거예요?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바람소리, 물소리 같아요. 그죠? 바람소리, 물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금강산에
계곡에 들어가면, 특히 내금강 계곡에 들어가면 계곡 물소리 때문에 옆 사람과 대화가 안 돼. 만폭동, 만개 폭포가 주변에 쏟아진다. 이런 표현이, 이런 그 지명이 있을 정도니까, 그죠? 이런 일만인천봉의 봉우리를 이렇게 정말 바람소리 나게 산의 마음으로 그립니다. 이게 이제 울진 성육을이에요. 여긴 혹시 가보셨죠? 울진 성육을 가보신 분?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가보시는데, 그죠? 제가 1980년, 79년, 80년 이때 처음 금강 겸재 실경산수 그림을 사진을 갖고 현장 답사를 갔는데, 이게 1980년 사진이에요. 그 그림을 현장 사진하고 비교하니까 닮았어, 안 닮았어? 안 닮았어요, 그죠? 그래서 경제가 여기 안 왔다. 그리고 제가 이 경제화법을 그래서 구라체라고 해서 구라화법이다. 구라친 거예요, 그죠? 토산 아래로 바위산이 이렇게 붙었는데 토산과 바위산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리했지?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데 정말 한 30년 걸렸네요. 요즘에 나이 드니까 이해가 되네요. 보니까 성류 굴은 음이야 양이야? 음이니까 거기에 뭐를? 양을, 그죠? 남자 성기를 불룩 세워갖고 이렇게 음양을 이렇게 매치시켜놨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겸재가 풍수지리에 능했고 주역에 능했어요. 주역은 사서삼경 중에 가장 높은 단계, 가장 마지막 단계에 공부하는 어려운 학문이고 음양론이죠. 음양으로 우리 땅을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처럼 이제 우리 땅을 그린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은 아까 몽유도원도처럼 중국의 절강성의 양자강변의 풍경을 즐겨 그리던 조선의 그림의 회화 사조가 우리 땅을 그리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17, 18세기의 변화. 겸재정선이 그 우리 땅을 그리는 형식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선비를 이렇게 이상으로 생각했던 조선의 문인들이 조선 땅을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조선 땅을 율합하고, 그 다음에 그 조선 땅에서 성리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죠? 거기에는 이제 경제력 성장이 딸려 있어요. 아까 평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처음 시작했다고요? 대동법이 시행된 그 터에 비가 세워져 있다고 그랬죠. 거기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동법 비를 보신 분. 관심이 없으시네요. 평택에 뭐 대동법 시행 비가 있든지 말든지 사실은 뭐 삶에 아무 영향 예? 살기만 좋을 뿐이에요. 평택 시장이 잘해주려면 평택 시장이 잘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박연폭포, 개성에 있는 아름다운 폭포죠. 시원하죠.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폭포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극도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하산해도 돼요, 하산해. 실제 폭포가 이래요. 완전 개구라 친 거죠. 이 구라라는 말이 일본 말로 생각했는데, 일본 말에는 구라가 없대요. 그래서 어느 국어학자가 풀이한 걸 읽어보니까 구라는 입구자에다가 비단나자. 그래서 주둥아리에서 뭐가? 비단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죠? 주둥아리에서 계속 이쁜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라. 바로 이제 이 작은 박연폭포를 두 배로 쫙 늘려서 뭘 하는 거야? 폭포 소리를 하는 거야. 그죠? 눈에 보이는 형태를 담지 않게 하면서 뭘 담게 한 거야? 현장에서 느낀 감동을 담게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소리의 리얼리티, 소리감을 그림에 담았다. 그 소리감은 바로 뭐야? 폭포의 마음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죠? 겸재정선은 폭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폭포의 마음을 화폭에 담은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후배 문인화가인 표암 강세왕의
박연 폭포가 그림이 있는데 이건 실경을 제가 찍은 실경 사진하고 비슷하게 그렸죠. 네. 그리고 폭포가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좁아졌죠. 서양화법이 도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재 이후에 이렇게 화가들이 스케치를 하면서 현장 스케치를 하면서 서양화법도 도입되어 있어요. 그죠? 바로 이 강세왕의 이 박연 폭포의 이 방식은 김홍도에게 영향을 줘요. 강세왕의 제자가 바로 김홍도예요. 단원 김홍도. 단원 김홍도는 뭘로 유명하죠? 풍속화가로 유명하죠. 그 김홍도의 스승이 강세왕인데 김홍도가 어려서 강세왕에게 그림을 배웠는데 강세왕이 김홍도가 어렸을 때는 안산 살았던 거예요. 안산. 그래서 세월호의 학교가 뭐야? 단원고등학교예요. 그죠? 단원은 누구의 호예요? 김홍도의 호예요. 김홍도가 어려서 안산 살았다라고 추정했고 그 추정에 근거해서 단원고등학교가 생긴 거예요. 단원고. 그죠? 그러니까 김홍도는 겸재에게 배우기도 했지만 강세왕에게 배우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차이입니다. 청와대 뒤에 이런 족바위가 있어요. 큰. 이게 이제 바로 저 바위의 전기를 받고 겸재가 태어났어요. 저 바위 밑에 살았어요. 저 바위는 청와대 뒷산이죠. 백악이라고 하는 청와대 뒷산. 이 남근 바위의 그 기운을 겸재가 타고 나서 음양론에 밝은 거야. 주역에 밝은 거야. 그죠? 겸재가 우리 땅을 늘 구라로 변형시켜서 그렸는데 인왕지색도예요. 유명한 75노인이 힘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 힘은 이 바위에서 나와. 부암이라고 해요. 부암. 그리고 옆 동네를 부암동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인왕제색도 제자는 제색이라는 건 뭐냐? 인왕산의 제색은 뭐냐면 소나기가 지나간 직후 이런 뜻이에요. 제자는 소나기가 막 지나가고 나서 개인. 그래서 소나기가 막 지나가고 난 개여서 소나기 비구름이 막 아래로 깔리고 그 위로 드러난 인왕산 바위에 비에 젖은 바위야. 거기에 시커먼 정묵법을 이렇게 가해서 강한 이미지를 이렇게 살려낸 거죠. 겸재정선의 대표작이죠. 대표작. 근데 재밌는 게 인왕산 바위, 제가 찍은 사진 바위와 이 인왕산 바위가 꼭 닮았어요. 그죠? 어째 이건 또 구라를 안 쳤대요. 내내 구라를 치다가 그냥 평생 똑같이 쳐야 되는데 왜 안 쳤대? 자, 이거 환장이에요. 그죠? 이게 진경산수와 실경을 함께 그리는 겸재 첫 번째 작품. 왜 이렇게 함께 그렸나 했더니 이 집이 겸재 집이에요. 바로 인왕산 밑에서 70평생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라를 칠래야 70년을 보고 기억한 거니까 구라를 칠래야 칠 수 없었대요. 그죠?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75 노인한테 나온 거예요. 하여튼 이 겸재 할아버지는 하여튼 그 자지 힘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늙어서까지 막 그 기가 그죠? 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 말년 그림은 80대 와서는 또 이렇게 그림이 아주 그 담백한 맛을 유지하게 돼요. 장안연월 서울 풍경이죠. 서울에 달밤에 안개 낀 서울 풍경이 남산입니다. 남산. 거기 이렇게 실루엣으로 이렇게 겹겹이 이 안개 처리된 풍광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 바로 이 풍경이죠. 남산 보이고 관악산이 보이고 관악산, 남산 이 풍경을 이렇게 아주 고즈넉하게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폭동 60대 그린 만폭동이 80대 와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아주 단순화되죠. 지금 빨간 점선 안에 있는 청학대, 금강대, 소양로, 대학로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마치 현대 수채화 같아요. 그죠? 현대적인 단순한 간결한 그림을 또 그려냈어요. 힘이 넘치는 그림을 그리다가 역시 노인네가 되니까 좀 힘이 빠져서 그러는지 아주 그 감각적인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혹시 이런 그림 느낌이 좋다 이런 느낌이 오세요? 먼저 그림이 좋아요? 어떤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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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게? 예. 아주 그 눈이 높으신 분. 저거 잘생겼다니까 저는 아니 진짜로 앞에 그림이 훨씬 좋아 보이죠. 이제 겸재정선하고 이제 단원 김웅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룡령 외금강의 구룡폭포죠. 지금 실경대로 김웅도를 보고 스케치했는데 겸재는 변형시켰어요. 특히 바뀐 건 뭐냐면 구룡폭포 능선 너머에 구정봉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그렸는데 겸재는 어떻게 했어요? NC 떼버렸어요. 그죠? 폭포를 옆에서 봤고 소는 위에서 봤고 그 다음에 능선은 밑에서 봤고 세 개의 시점을 한꺼번에 만들었는데 수직과 수평도. 그런데 김홍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잘 스케치하고 있어요. 김홍도는 도화서 화원이었어요. 정조 때 도화서 화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겸재정선은 미술대학을 안 간 사람이고 단원 김홍도는 미술대학을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해서 최고의 화가, 그러니까 묘사기량, 묘사력이 뛰어난 최고의 화가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역시 겸재의 이미지를 배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심사정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의 그림을 아까 강세환과 함께 심사정에게 그림을 배워요. 심사정에게. 그래서 대상을 명경되는 바인데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스케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게 정조의 어명을 받아서 금강산 스케치 여행을 다녀가요. 그게 이제 김홍도의 이런 그림이죠. 지금 여기 명경대 바위, 그다음에 저 지장봉, 시왕봉, 황천이라고 하는 계곡. 아주 김홍도의 실경 그림은 현장을 가보면 김홍도와 똑같은 구도로 제 카메라 앵글에 담아낼 수가 있어요. 약간의 광각 렌즈로, 그러니까 표준 렌즈보다는 약간 넓게 잡는 렌즈로 다 잡혀요. 이게 이제 그런데 겸재 그림은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헬기를 타고 올라가거나 그죠? 여러 개 사진을 붙이거나 이렇게 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그림에서 눈 그림으로 바뀐 거야,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수목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95년 금강산을 다녀온 10년 뒤에 이런 총석정을 추억해서 그려요. 총석정. 정말 총석정의 원근감, 먹의 농담, 그다음에 구성, 그다음에 파도가 치고 물새가 날고, 그죠? 이걸 위에서 굽어보고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을묘년 가을에 김경림에게 그려졌다. 김경림은 그 당시 역관이었고 염상, 소금장수였어요. 소금장수. 조선시대 유명한 소금장수들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요 안산에서 나왔어요. 안산 평택. 평택이 지금 항구로 개발됐지만 예전에 염주암으로 유명했죠. 지금은 신안이나 저 목포 남쪽 소금을 쳐주지만 조선시대는 역시 서울 가까운 데서 더 쳐줬어요. 그 조선시대 소금장수 그러면 지금 소금장수 그러면 뭐 부자야 가난해요? 별거 없지만 조선시대 소금장수 하면 조선시대의 이건희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김경림은 당시 조선시대 최고의 서민 갑부. 그래서 당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도 이 김경림이 다 됐어요. 거기다가 역관까지 했어요. 역관. 그래서 중국을 다니면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은을 사오거나 비단을 사오고 여기서 갈 때는 뭘 사가지고 인삼.
인삼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은 혹은 유황 이런 것을 싸게 사가지고 와서 조선에 와서 비싸게 팔고. 그 엄청난 부자가 누굴 후원한 거야? 김홍도를 후원한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정조 시절에 18세기 후반에 문예가 이렇게 크게 중흥되는 그런 원인이 돼요.